네, 어제 일본 총리에게 제의를 받았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북한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일본 측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북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셈법,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과는 그 어떤 접촉도 거부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바꾼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그 성사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큰 틀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국에는 결국 그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막대한 배상금이 지불이 돼서 그것은 일종의 북한의 경제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죠. 근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그 북일 간의 수교 그런 회담이 진전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북한이 핵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핵을 예. 개발하고 있고 또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그 진전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을 구태여 박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제 없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핵심 의제인데 하나는 핵이고 하나는 납치자 문제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일본 내에서 크게 이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난다라고 하면 그 의제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처음부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틀에서 북한은 뭐 지금도 나옵니다만 김여정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신들은 납치자 문제는 확실히 해결이 된 거고 더군다나 핵 문제는 이것은 논의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요 내용이 지금 담화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회담에 대한 부분이 진전이 되다가 무산된 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진전된 건 없이 그냥 좀 이야기만 오고 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처음부터 그 김여정이 공개 담화가 이번이 세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 담화가 나왔을 때는 한국이 당시에 그 쿠바랑 수교를 한 그 직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일정 수준 인정을 했는데 물밑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 사이에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먼저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은 맞고요. 뭐 제가 딴 쪽에서 일본 쪽에서 들은 얘기하면 최소한 한 3개의 채널이 가동은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 베이징에서의 회담, 또 하나는 뉴욕, 그리고 또 하나 채널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로 서로 간의 협의는 있었고 그것은 김여정 담화에도 나옵니다. 그 새로 다른 형태로 계속 그런 얘기가 오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그 처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25일 날 김여정 담화가 나왔다. 바로 26일 날 네. 사실상 26일 날 담화는 앞으로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그런 담화가 됐지 않습니까? 하루 만의 차이는 25일 김여정 그 담화가 나오고 나서 일본의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바로 26일 담화에서 김여정이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의 의제, 가장 핵심 의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봤고 그래서 결국 북한이 26일 담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지금 무산됐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기싸움 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기싸움으로 보기에는 이게 부담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김여정이 26일 담화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측과는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기시다 총리 일본에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대 국가 간에서의 외교에 굉장히 이 대칭적이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물밑 접촉, 일종의 그 비밀 교섭인데 그것은 외교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워낙 국가 간에 민감한 것은 바로 공개하면서 그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물밑에서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물밑 접촉은 성사가 된 후에는 일정 수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김여정에는 계속해서 담화를 공개를 했고 이전에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한국이 또 물밑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공개를 한 경우가 꽤 있었죠. 예, 지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데 이제 다가오는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국빈 방문을 하기 전에 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성과를 가지고 가려 했다고 파악해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 기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특히 납치자 문제라는 것은 일본이 굉장히 중시하는 그 외교의 핵심 어젠다죠. 그래서 예. 일본 총리가 대외에 어떤 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납치자 문제는 들어가고 또 성명에도 포함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했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그 삼국 정상회담에도 그 얘기가 다 들어갔고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국내 지지를 좀 더 높여보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고 또 말씀하신 미국의 국빈 방문입니다. 그 지난 윤 대통령이 작년 4월 갔던 형식의 방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또 나름대로 국내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그래서 뭐 제 판단에는 미국 방문과 또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외교적인 성과를 좀 내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북일 정상회담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럼에도 자신들은 별로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일본 언론에서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일이 아주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본이 김정은을 가서 만난다라는 것 더군다나 이 북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만난다라는 것은 한미일 협력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북한이 이 기시다 총리의 방북을 일종의 정치 선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죠. 외교적 고립에 있는데 일본 예. 총리가 왔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좀 받은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국의 왕립 연구소 루시라는 곳에서 그 위성을 통해 본 것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협력을 계속 보고 있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제공했던 포탄이나 KN-23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되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을 미국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러시아가 북한에도 반대급부를 뭔가 줬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러시아는 워낙 그 원유와 산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역으로 북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필요합니다. 원유 정제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그 대북 제재 결의안 2397에 따라서 명백하게 그 대북에 수출할 수 있는 정제유죠. 연간 50만 배럴로 딱 막 묶어놨거든요. 50만 배럴이면은 북한이 1년에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그 새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밀수하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밀수라는 것은 갖고 올 수는 있지만 대신에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 선박과 선박을 통해서 밤에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제유 값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정제유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을 러시아가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뭐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어쨌든 정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고 지금 보도된 시점에 따르면 정유 수송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한 직후에 이제 정유 수송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물물 교환 형식인데 대놓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드린 유엔 안보리 2397의 명백한 위반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 특히 북한의 정제유나 원유를 공급하는 국가는 매달 30일 자신들이 북한한테 공급하는 그런 양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 예. 근데 당연히 뭐 러시아는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북한에 마지막으로 이런 원유 계통을 그 공급한 것을 석유를 한 것이 2020년 8월이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그 유엔에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제재 위반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2022년이죠. 2022년 말부터 석유 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 이미 북한의 어떤 탄약들이 그 러시아에 수출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양측이 협의를 그런 이 서로 간에 일종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5척의 선박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국제법상 반드시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켜야 되는데요. 발신 장치를 다 껐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제재 결의 위반이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안보리 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북러 간의 어떤 관계는 계속 좀 밀착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이 모스크바 테러와 관련해서 북한 수뇌부들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가서 직접 헌화하고 묵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선희 외무상까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북한 고위층의 김정은과 김여정 빼고 다 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 최선희 외무상 외에도 조영원 당 비서죠. 네. 정치국원이고 핵심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위원장은 김정은입니다. 이란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다 갔습니다. 26일 날 갔고 또 그전에도 23일 이미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까지 보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저희가 작년부터 9월부터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보고 있었고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양측의 중요한 물자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9월에 그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그 회담에 모두 발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 관계의 최중대시하는 제1의 관계는 러시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예.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아마도 푸틴이 뭐 명목상 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중국을 간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중국을 간 이후에 조만간에 그 북한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서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제 당 대표단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라오스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에 계속해서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와 쿠바와의 수교도 좀 큰 경각심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1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아마 가장 큰 외교적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매우 큰 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최근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북한이 다시금 그 국경을 연 이후에는 이 해외에 대한 좀 적극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상무조정관을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름대로 이 국제사회의 의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중국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의 당 대표를 보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일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당을 대표하는 것 이번에 간 그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 같은 경우에는 예. 사회주의권 국가와 당대 당 외교를 총괄하는 직책이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와 그 민주주의 국가와의 외교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당 국가 체제라 해서 당이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대 당 교류가 사실상 국가 간의 교류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을 방문했고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렇다면 앞으로 뭐 이미 2021년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와 친선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대외 정책, 그러니까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앞으로도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내에서는 군사 정찰 위성을 포착하려는 듯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기술적 준비가 얼마만큼 됐느냐. 이미 작년에 한 차례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3번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때도 당연히 그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비슷합니다만 이 정찰 위성을 띄울 때는 날씨도 매우 중요한 변수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연말 연초 회의를 통해서 올 한 해 3기의 위성을 더 쏘겠다라는 아주 명백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뭐 북한 체제는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얘기하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 3개는 올릴 수 있고 또 하나 한국의 입장에서 참 우려가 되는 게 작년에 성공한 위성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그 군사 그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가 우리 정부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성 쪽으로 협력을 하겠다. 마치 이것은 평화적인 목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전혀 아니고 정찰 위성이니까 군사적인 목적 이것도 대북 제재 결의안 다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위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번 그 정찰 위성에는 아마 러시아의 기술이나
일부 러시아의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초에 미국에서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열흘 전에 북한이 또 정찰위성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다면 우리 발사 시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일부에선 그러기 때문에 마치 남북한이 위성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4.25 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미 이 위성을 올릴 계획이 다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유엔 제재나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위성을 올리는 체제 자체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건데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불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마치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만약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 정도 수준에 비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4.25 계획에 따라서 위성을 다 제대로 올리면 우리는 북한 주요 지역을 30분마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북한이 1호 위성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광학 카메라나 이 실질적인 정찰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게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어떤 수준을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어쨌든 북한은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뭐 어쨌든 북한은 전혀 정찰 위성에 대한 그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적 위협, 특히 북한이 정찰 위성을 띄우는 가장 이유는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말씀처럼 경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우리가 정찰 위성을 쏘는 것에 대한 의식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의식은 하고는 있죠. 근데 북한도 이게 사실상 경쟁이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날씨 그리고 기왕이면 뭐 4월 달에 있는 뭐 그들이 말하는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그런데 맞춰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자신들의 준비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